만약 한 나라의 국모가 자국의 궁궐 한복판에서 외국군과 낭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새벽에 어스름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 남편인 왕이 무력하게 지켜보는 바로 그 근처에서 말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끔찍한 비극은 놀랍게도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참혹한 사건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감히 이 한 나라의 심장부인 궁궐에 침입하여 왕비를 시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꾼 그날의 진실, 을미사변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 비극이 어떻게 조선의 몰락을 재촉했는지 그 핏빛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배경은 19세기 말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조선의 해안을 거세게 두드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검은 증기선을 앞세워 아시아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있었죠. 수백 년간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존재했던 조선은 더 이상 그 파도를 외면할 수 없는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쇠국의 빗장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몸을 싣고 개방의 길로 나아가느냐, 그 선택의 무게가 온 나라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올랐고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은 강력한 척화 의지를 내세우며 외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서양 세력은 물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급격히 성장하는 이웃나라 일본 역시 경계의 대상일 뿐이었죠. 궁궐의 문은 굳게 닫혔고 조선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역사의 무대 위로 한 명의 여인이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바로 훗날 명선광후로 불리게 될 당시의 왕비 민씨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왕의 아내로서 내 명부를 다스리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뛰어난 지성과 날카로운 정세 판단력을 바탕으로 서서히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녀는 대원군의 강경한 쇄국 정책이 오히려 조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문을 닫고 버티기보다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역이용하여 조선의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의 깊은 갈등으로 이어졌고 궁궐 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쇄국의 깃발을 굳건히 하려는 늙은 정객이, 다른 한쪽에서는 개방과 외교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는 젊은 왕비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던 이 시기, 조선의 운명은 그야말로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조선의 내부 혼란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대륙 침략이라는 거대한 야욕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조선은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이자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1876년 일본은 운요 사건을 빌미로 군함을 앞세워 강화도에 나타나 조선에 강압적으로 조약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등 조약의 시작으로 알려진 강화도 조약이었죠. 이 조약을 기점으로 일본의 세력은 본물 터지듯 조선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상인, 군인, 외교관들이 한양거리를 활보했고 조선의 경제와 정치는 서서히 일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죠. 조선의 조정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백성들의 큰 불만을 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조선 내부는 더욱 극심한 분열에 휩싸였습니다. 1882년에는 구식 군인들이 신식 군대와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이모군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난 군인들은 궁궐을 습격했고 명선광후는 간신히 궁을 탈출해 충주까지 피신해야 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외세인 청나라 군대였죠. 청나라는 군대를 보내 군란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텐진으로 납치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명선광후는 청나라의 힘을 빌려 위기를 극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후 그녀의 외교 노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번에는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1884년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 인사들이 일본의 힘을 빌려 갑신정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과 급진적인 개혁을 꿈꿨지만 이 정변 역시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단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라는 두 차례의 거대한 격변은 조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명선 광후는 EJ, 즉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외교 전략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견제하기 위해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청나라의 지나친 간섭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서구 열강, 특히 러시아에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각국 외교관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외교적 줄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외교적 행보는 일본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에게 명선 광후는 자신들의 조선 지배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어떻게든 제거해야 할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각인되기 시작한 거죠. 조선 왕실 내부에서는 여전히 대원군과의 권력 투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외부에서는 일본의 야욕이 시시각각 조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결국 일본의 야욕은 전쟁으로 폭발했습니다. 1894년 조선 땅에서 청일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쟁은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승리로 일본은 더 이상 눈치 볼 상대 없이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친일 내각을 수립하고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의 모든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선 광후와 고종은 사실상 궁궐에 갇힌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조선의 자주권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명선 광후는 이대로 주저앉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바로 북쪽의 거인, 러시아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 남하 정책을 펴고 있었고,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명선 광후는 이러한 국제 정세를 간파하고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와 긴밀히 접촉하며 일본을 견제할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외교적 노력은 곧바로 성과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에 압력을 넣어 청일 전쟁의 대가로 얻었던 랴오둥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반환하도록 만든 삼국 간섭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은 조선 조정을 크게 고무시켰고 명선 광후를 중심으로 한 친러 세력이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것은 일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자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다 차지했다고 생각했던 조선이 명선 광후라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조선 주재 일본 공사로 부임한 미우라 고로는 극단적인 조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본국에 보내는 비밀 보고서에 왕비는 조선 독립의 방해물이며 그녀를 제거하지 않고는 대일본 제국의 앞날을 도모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여우산양이라는 암호명 아래 조선의 왕비를 시해하려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끔찍한 음모가 일본 공사관의 어두운 방 안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건너온 자객들, 즉 낭인들을 모으고 일본군 수비대 그리고 조선인 협력자들까지 포섭했습니다. 경복궁 주변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가를 비극의 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며 칼과 총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의 광화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조선 시위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잘 훈련된 일본군과 흉악한 낭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고함 소리와 비명, 총성이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왕비의 침소인 건청궁 오코루였습니다. 낭인들은 닥치는 대로 궁녀와 내시들을 베고 위협하며 왕비가 어디 있느냐 고 외치며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당시 고종과 왕세자는 건청궁 내의 다른 정학에서 일본군에게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지척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소란과 비명을 들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죠. 난긴들은 마침내 오쿠루에 있던 명선 광후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러시아인 건축가 사바틴의 증언과 여러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왕비의 신원을 확인한 뒤 칼로 무참하게 시해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식으로 시신을 유린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가 자신의 궁궐 안에서 이역만리에서 온 불안당들의 칼에 처참하게 세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낭인들은 명성왕후의 시신을 이불에 싸서 건청궁 동쪽의 녹산이라는 작은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온 석유를 붓고 불을 질러 그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려 했습니다. 새벽녘 경복궁의 하늘은 죄 없는 국모의 시신이 타오르는 연기로 검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칼로 베고 불로 태워버린 야만적인 국가 테러 행위였습니다. 국모가 궁궐 안에서 시해당하고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지만 친일 내각은 이 사건을 대원군과 조선훈련대 간의 충돌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었죠. 당시 궁궐에 있던 외국인 증인들에 의해 사건의 참혹한 전말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몇몇 나라가 형식적인 항의를 표했을 뿐 일본의 만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는 아무도 없었죠.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기에 바빴고 약소국 조선의 비극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국모를 잃고 일본의 칼날 아래 놓인 고종은 극심한 공포와 위협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몇 달 뒤인 1896년 2월 왕세자와 함께 몰래 궁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공사관에 몸을 의탁해야만 했던 조선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운명은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친일 내각은 더욱 기승을 부렸고 일본의 내정 간섭은 노골화되었습니다. 비록 고종이 1년 뒤 환궁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한번 기울어진 국운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을미사변으로 조선의 구심점이자 가장 강력한 반일의 상징이었던 명선 광후가 사라지자 일본의 침탈에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사건은 조선이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성대하게 치러진 명성왕후의 국장 행렬은 한 위대한 여성 정치가의 마지막을 기리는 동시에 쓰러져가는 한 왕조의 슬픈 장송곡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가 외세에 의해 자국 궁궐에서 살해당한 이 비극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을까요? 이 끔찍한 비극이 결국 조선을 어떤 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대한제국은 어떻게 탄생하고 쓰러져 갔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은 울림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